2011년 3월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올해로 벌써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지만 아직 여러 세력 간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중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였던 시리아는 전쟁으로 초토화됐습니다. 최소 6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체 인구의 약 60%인 1,400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이 혼란을 틈타 IS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리아 내전은 단순한 내전을 넘어서 러시아, 미국, 이란,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개입한 국제전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은 오늘날 중동과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시리아 내전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쟁의 전개 과정을 최대한 쉽게 요약하면서 시리아 내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리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교차로에 있어서 예로부터 침략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는 고대부터 페르시아와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고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맞붙은 십자군 전쟁의 주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1516년부터 약 400년간 시리아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오스만 제국이 붕괴하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30년 뒤인 1948년 프랑스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시리아가 독립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독립한 이후에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시리아가 공존할 수 없는 다양한 종파와 민족으로 이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리아는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는 아랍인뿐 아니라 쿠르드족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쿠르드족은 강한 민족성을 드러내면서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랍인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지만 이들은 다시 70%를 차지하는 수니파 이슬람과 12%를 차지하는 알라위파 이슬람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의 약 8%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알라위파는 시아파의 분파로 엄밀히 따지면 정통 시아파와는 또 다른 종파입니다.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아랍 국가가 수니파인 것과는 다르게 이란과 이라크는 시아파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시리아는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했고 그 대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1949년에서 1970년 사이에만 8번의 쿠데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페스 알 아사드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알라위파 무슬림 가문 출신으로 군 내부에서 승진을 거듭하다가 빠르게 군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듬해인 1971년 대통령에 취임한 하페스 알 아사드는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독재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강화했고 군부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반대 세력을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의 주요 직책에 측근과 알라위파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가 집권하자 반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수니파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하페스 알 아사드는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무카바라트라는 비밀 경찰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약 5만의 비밀 경찰로 구성된 이 조직은 국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무카바라트의 감시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페즈 알 아사드 정권하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정치적 탄압이 바로 하마 학살입니다. 1982년 무슬림 형제단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하마라는 도시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곧바로 군을 투입해서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카바라트는 하마 학살에도 참여하면서 시리아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2000년 6월 하페즈 알 아사드가 죽자 그의 둘째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바샤르 알 아사드는 아버지보다 덜 엄격하고 현대적일 거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바샤르는 좀 더 온건한 정책을 펼치면서 독재자의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는 또 경제 개혁을 단행해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시리아의 GDP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시리아 내에서 아사드 정권의 입지는 어느 정도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시리아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알라위파와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었고
아사드 정권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무카바라트 비밀 경찰도 여전히 대중을 감시했습니다. 이전만큼 노골적이지 않았을 뿐이지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 또한 명백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많은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탄압과 독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높은 실업률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고통받던 시민들이 한꺼번에 불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처음 발생한 이 혁명은 곧바로 중동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 결과 튀니지와 이집트에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리비아에서는 나토의 지원을 받은 반군이 독재자인 카다피를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는 아랍의 봄이 시리아까지 퍼지지 않을 거라고 낙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랍 세계의 일부다. 시리아는 다른 아랍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시리아에서 똑같이 반복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2011년 3월 다라시에서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학교 벽에 아사드를 욕하는 낙서를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즉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석방을 위한 모든 탄원이 무시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라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의 발포에서 그중 4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들의 장례식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리아 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사드는 처음에는 부분적인 개혁을 약속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되자 곧바로 강경 진압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는 군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반정부 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드의 강경 진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시리아인들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즉시 알게 됐고 얼마 안가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도 지지층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불만이 가득했던 빈곤층과 농민들과는 다르게 시리아의 중산층은 아사드의 개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오랜 특혜를 받고 있었던 알라위파뿐 아니라 급여 인상을 앞두고 있던 공무원 대부분도 아사드를 지지했습니다. 게다가 시리아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던 기독교인들도 아사드를 지지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된 아랍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종종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아사드를 지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던 그때 수만 명이 참여한 친정부 시위가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만약 아사드의 지지층이 없었더라면 아사드 정권의 몰락과 함께 전쟁이 단번에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드의 지지 세력이 의외로 견고했던 것이 내전이 장기화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아사드의 우유부단함도 시위가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자비한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측근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도 20번씩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사드의 측근도 시위대를 강압적으로 진압하자는 쪽과 타협을 보자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만약 시위대를 강제로 진압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에게 있었던 똑같은 일이 아사드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격해지자 아사드 정권은 강경책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산발적이었던 시위는 점차 조직화된 반란군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시리아를 지켜보던 국제사회도 두 편으로 갈라져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은 단순한 내전이 아닌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대리전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아사드 정권을 지지한 국가로는 러시아와 이란을 들 수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부터 동맹 관계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타르투스에 해군 기지를 두고 있었고 시리아를 거점으로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러시아의 우호적인 아사드 정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위해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유엔이 아사드 정권에 제재를 가하려고 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란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한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시리아 국민 대부분은 순니파였지만 아사드 정권은 이란과 같은 시아파 계열인 알라위파였습니다. 이란은 알라위파인 아사드 정권을 대신해서 순니파가 정권을 잡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헤즈볼라였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지원하려면 시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만약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 헤즈볼라로 가는 중요한 연결 통로가 끊길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튀르키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정권에 반대했습니다. 서방은 시리아에서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이란의 협조하는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면 친서방 정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튀르키예의 사정은 좀 더 복잡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아사드 정권과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방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권이 강경 진압을 멈추지 않자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가장 큰 관심은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가장 큰 국가가 없는 민족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많은 수의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쿠르드족은 PKK 당을 조직해서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튀르키예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PKK가 시리아 내에 쿠르드족 무장 조직인 YPG와 연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중동의 패권을 놓고 이란과 경쟁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반군의 편을 들었습니다. 2011년 8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아사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사드 대통령에게 민주정부를 세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제 시리아 국민을 위해서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날 때가 됐다. 미국이 아사드 정권에 반대한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반군은 더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군의 많은 군인들이 시위대를 공격하라는 명령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반군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군인과 민간인은 FSA라 불리는 자유 시리아군을 조직해 아사드 정권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이 곧바로 무너질 거라는 서방의 예측과는 다르게 아사드의 지지층은 나름 견고했습니다. 반면에 여러 파벌로 나뉜 FSA는 명확한 지휘체계가 없어서 각 부대마다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는 상황에서 시리아 북동쪽에서는 쿠르드족 무장 세력인 YPG가 독자적인 길을 모색했습니다. YPG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시리아 쿠르드 자치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지역은 시리아 내전에서도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됐습니다. 2011년 6월 4일 지스르 아슈거에서의 첫 번째 교전을 시작으로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FSA 반군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주로 알라위파의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던 수니파 지역이었습니다. 2012년 7월 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에서 동시에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정부군이 반군을 막아냈지만 알레포에서는 북쪽 터키로부터 지원을 받은 반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양군은 알레포를 놓고 이후 4년간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 지하디스트가 이라크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디스트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무력투쟁을 불사하면서 이슬람을 퍼뜨리는 것을 신앙적 의무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하디스트 조직으로는 알카에다, IS, 그리고 알-누스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전쟁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쿠르드족 무장 세력인 YPG는 정치적 공백을 틈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시리아의 석유 매장지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2012년 말까지 FSA 반란군은 시리아 북부와 동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마스쿠스와 홈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지휘체계가 없었던 FSA는 한계를 보였고 더 이상 영토를 넓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것이 지하디스트 무력단체인 알-누스라입니다. 알-누스라는 처음에는 FSA와 협조했지만 점차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알-누스라의 지휘를 맡은 알-줄라니는 이후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3년 알-누스라와 FSA 연합군은 북부의 주요 도시인 라까를 차지했습니다. 라까를 차지한 알-누스라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등 잔혹행위를 자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혹한 것으로 따지면 또 다른 지하디스트 무력 단체인 IS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알-누스라가 주로 총살과 참수로 그쳤던 반면에 IS는 포로를 불태우는 등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IS는 처형 영상을 공개해서 전 세계적인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라크에서의 혼란을 틈타 성장한 IS는 이제 시리아까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IS와 알-누스라 모두 알카에다의 분파였지만 이 두 단체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누스라의 목표가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IS의 목적은 중동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4월, IS는 알-누스라와의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알-누스라의 알-줄라니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IS와 알-누스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부군은 반란군을 상대로 싸웠고 반란군은 또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서 내분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쿠르드족까지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동쪽 구타 지역에서 화학무기로 약 1,500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사 정권이 반군의 거점인 구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군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걸 부인하면서 반군이 화학무기 공격을 자작극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는 이를 전쟁 범죄라고 규탄하면서 군사 개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공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IS는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쿠르드족 모두와 싸우면서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중반까지 IS는 시리아, 이라크 국경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쪽으로는 알레포를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가로지르는 방대한 영토를 차지한 IS는 이제 시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4년 9월, IS는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도시인 코바니를 공격했습니다. 코바니는 쿠르드족의 거점 중 하나여서 이곳을 차지하면 IS의 확장을 방해하는 쿠르드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양세력은 그 후 5개월간 코바니를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IS는 코바니 시내까지 진입했지만 쿠르드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IS의 확장을 경계한 미국이 군사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공습과 쿠르드족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IS를 마침내 코바니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코바니 전투는 IS가 결정적 패배를 당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계기로 IS는 점차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또 다른 지하디스트 단체인 알-누스라는 반군과 공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반군은 테러 단체와 다름없는 알-누스라를 경계했지만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2015년 9월, 아사 정권은 시리아 영토의 26%만 차지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러시아와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반군과 IS에 공습을 가했고 이란과 헤즈볼라는 정부군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덕분에 정부군은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 반격을 가할 수 있었고 IS가 차지하고 있던 팔미라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정부군은 마침내 오랜 격전지였던 알레포에서 반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때 시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던 IS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IS는 러시아와 미군 공습의 주요 목표물이었고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 모두 IS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특히 북쪽의 쿠르드족은 IS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IS의 거점인 라카를 차지했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IS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1919년까지 IS는 시리아의 모든 거점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2017년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은 아사드 정부군은 이제 IS를 대신해 시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습니다. 북쪽에서 IS를 몰아낸 쿠르드족도 이젠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반군은 정부군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반군으로부터 남부를 모두 탈환한 정부군은 이제 시리아 반군의 최후의 거점인 이드리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무렵 HTS가 반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HTS는 알-누스라가 다른 반군 세력과 결합해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누스라가 HTS로 이름만 바꾼 거라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사드 정부군이 공격을 가하자 HTS는 강하게 저항하면서 이드리브를 방어했습니다. 그때 튀르키예가 반군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드리브는 튀르키예 국경 지역에 있어서 이드리브가 함락되면 수많은 난민이 튀르키예로 넘어올 게 분명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난민 유입을 막으려고 반군의 편을 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은 HTS가 정부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이드리브를 지켜내게 됩니다. 2020년 3월 5일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을 지원하는 튀르키예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졌지만
대규모 군사행동은 중단됐습니다. 2020년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영토의 65%를 지배하는 동시에 알레포와 다마스쿠스 그리고 홈스 등 시리아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아사드 정부군이 완전히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라는 초토화됐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외부의 도움에 너무 의존한 것도 아사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아사드를 지지하던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는 시리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란과 헤즈볼라도 경제 제재와 이스라엘 문제로 시리아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의 사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HTS가 알레포를 공격하자 정부군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알레포에는 약 2만의 정부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전력도 HTS에 비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반군의 공격을 쉽게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드의 불만을 품은 정부군은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기록상 정부군의 규모는 약 13만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대부분이 아사드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사드는 부랴부랴 군의 월급을 5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HTS는 단 하루 만에 알레포를 차지했고 며칠 뒤에는 홈스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부에서 등장한 또 다른 반군 세력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아사드는 더 이상의 싸움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14년을 버티던 아사드 정권이 단 10일 만에 붕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시리아의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5년 1월 HTS의 지도자인 알-줄라니가 시리아의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한때 테러리스트로 지목됐던 알-줄라니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선을 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알라위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